이순신은 한성부 건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순신의 집안은 적어도 금수저쯤 되는 넉넉한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전쟁놀이를 좋아하던 이순신은 처음엔 문과를 준비했으나 결혼한 뒤론 무과로 전향하여 32살 때 무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후 동구비보 권관을 거쳐 훈련원 봉사로 임명된 이순신. 그런데 이때 병조정랑 서익이 이순신에게 불법 인사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 후 이순신은 승진을 거듭해 종사품 발포만호에 올랐으나 과거의 일로 앙심을 품고 있던 서익이 이순신을 탄핵하여 결국 파직시키고 마는데, 그렇게 종사품 발포만호에서 파직된 이순신은 다시 종팔품 훈련원 봉사로 복직합니다. 이순신이 두 번째로 훈련원 봉사직을 맡고 있을 때 병조판서 유전이 이순신을 찾아오는데요. 당시 이순신이 화살을 넣는 통인 전통을 좋은 걸로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를 본 유전은 이순신의 전통을 탐냅니다. 자네 아주 좋은 전통을 갖고 있구만. 어디 나에게 선물할 생각 없는가? 전통을 드리는 건 쉬운 일이옵니다. 허나 이 일로 인해 대감님도 저도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될 터인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순신에겐 전통 하나로 병조판서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그는 이런 편법을 좋아하지 않는 자였죠. 얼마 후 북쪽에서 여진족이 소동을 일으키자 조정에선 이용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로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용은 이순신을 군관으로 지명해 데려가는데요. 과거 자신이 전라 좌수사였고 이순신이 발포만호였을 때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그를 벌주려 했으나 오히려 이순신의 능력이 다른 자들보다 뛰어나단 걸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얼마 후 이번엔 함경북도 쪽에 위치한 여진족인 우울기내가 소동을 일으키자 이순신은 건원보 권관으로 임명되는데요. 얼마 후 우울기내가 쳐들어오자 이순신은 매복과 유인 작전을 통해 그를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큰 상을 내리려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순신의 상관인 김우서가 이순신이 자기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함부로 군사를 움직였다고 보고해서 이순신의 포상을 가로막습니다. 그 후 이순신은 정칠품 참군으로 승진했으나 얼마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고향 아산으로 돌아가 3년상을 지냈는데요. 그리고 선조 19년 1월 이순신은 종육품 사복시 주부로 복직합니다. 사복시 주부는 왕의 말을 관리하는 직책이기에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런데 고작 16일 만에 이순신은 종사품 함경도 조산보 만호로 발령받는데요. 앞서 발포 만호에 이어 두 번째로 만호직을 맡게 된 거죠. 재밌게도 이순신은 두 번의 만호직을 전부 수군 만호로 부임했기에 이는 훗날 이순신이 해전을 펼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해부터 이순신은 녹둔도 둔정관을 겸하게 됩니다. 녹둔도는 두만강 하구에 있는 섬으로 크기는 여의도의 2배쯤 되는데요. 녹둔도의 땅이 비옥해서 농사짓기 좋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여기를 둔전으로 활용했습니다. 둔전이란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군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녹둔도를 지키는 병사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고작 10여 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순신은 녹둔도의 둔전이 군량미 확보에 중요하니 수비할 병사를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이일은 이를 계속 무시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이순신이 우려한 대로 여진족이 녹둔도를 쳐들어옵니다. 100여 명의 여진족이 쳐들어왔는데 고작 10명 남짓한 병사로는 이들을 막을 수 없을 터 이순신은 열심히 화를 쏘았지만 여진족은 조선 병사 10명을 죽이고 농사짓던 백성 160명과 말 15피를 노략해 돌아갑니다. 후에 이순신은 조산보로 돌아와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여진족을 쳐들어가서 백성 60여 명을 구출해 오는데요.
하지만 이 일은 이순신의 패전을 조정에 보고한 뒤 이 패전의 책임이 자신에게 올까 두려워 이순신을 신문하는데요. 어서 패전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달게 받으라. 실소이다. 내 이미 여러 차례 병사를 늘려달라 요청했는데 대감께서 이를 거절하지 않으셨소이까? 그 공문이 나에게 있으니 조정이 이를 알면 나에게 죄가 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바로 적을 추격하여 잡혀간 백성을 여럿 구해왔는데 어찌 이를 패전이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선 지금도 의견이 나뉩니다. 애초에 병력이 너무 적었고 이순신의 요구대로 병력이 증원됐으면 녹둔도를 지키는 데 성공했을 것이니 이는 이순신의 패배가 아니다. 병력이 적었든 어쨌든 이순신은 여진족의 노략을 막지 못했으니 이는 명백한 패전이다. 당시 조선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패전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순신에겐 곤장을 때린 후 백의종군하여 공을 세우게 하라. 그렇게 이순신은 첫 번째 백의종군을 맡게 됩니다. 백의종군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백의종군이 장수를 강등시켜서 일반 병사로 근무하는 건 줄 아는 겁니다. 사실 백의종군은 일종의 자격정지로 그대로 장수로서 대우받으며 다른 대장을 보좌하게 했으며 공을 세우면 복직도 시켜주는 제도였는데요. 실제로 얼마 안 있어 이순신은 이일, 신립 등과 함께 조선의 대대적인 여진족 토벌에 참가하여 공을 세우곤 조산보 만호로 복직합니다. 이때쯤 조선에선 이미 일본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능력 있는 장수를 추천받아 요직에 임명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신립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고 이순신은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등용되진 않았는데요. 선조 22년 2월 이순신은 전라도 관찰사 이광의 군관이자 겸 조방장으로 임명됩니다. 조방장은 대장을 보좌하는 참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이순신은 왕의 경우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겸선정관이 되었다가 정읍현감으로 발령받게 됩니다. 근데 종사품에서 종육품이 되었으니 강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강등이 아니라 이때 이순신의 나이는 45살인데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살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말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현감은 지방의 사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까지 전방에서 고생만 하던 장수에게 지방에서 편히 말년을 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런데 이때 이순신은 잠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원래 조선에서는 지방관이 발령을 받을 때 가족을 너무 많이 데려가는 걸 남소리라 해서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면 그 지방에선 관료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챙겨야 했으며 가족을 통해 뇌물을 받는 일도 자주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순신은 임지로 가면서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조카들까지 전부 데려가 버립니다. 누군가 이 일을 비난하자 이순신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어머니 홀로 살아계시고 형들 또한 조카들을 남기고 일찍 죽고 말았소. 내가 남솔의 죄를 범할지언정 의지할 곳 없는 가족들을 어찌 못 본 채 하오리까? 라며 식솔들을 전부 챙겼는데요. 이후 이순신은 조카들을 먼저 시집 장가 보내고 그 후에 자기 자식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아직 자기에게 의지하면 되니 조카들이 의지할 곳을 먼저 마련해준 다음에야 자기 자식들을 챙겨준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조정에서는 이미 일본이 쳐들어올 거란 걸 눈치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장수를 계속 등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순신의 능력을 알고 있던 우의정 유성룡은 이순신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로 추천했는데요. 그런데 유성룡의 반대파인 서인들이 이를 막습니다. 이순신은 아직 임기를 반도 못 채웠습니다. 또한 종육품에서 정삼품까지 6품계나 건너뛰어 한 번에 승진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런데 이순신의 등용이 실패하자 유성룡은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유성룡은 먼저 이순신을 진도 군수로 임명했다가 일주일 만에 가리포 첨사로 임명했으며 이순신이 막 임지로 떠나려 하자 갑자기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임명해버린 건데요. 하지만 유성룡이 이렇게 잔꾀를 부린다 해서 가만히 있을 서인이 아니죠. 따라서 유성룡은 서인의 반대를 예상해 이경록이란 자를 나주 목사로 발령했다가 서인이 이경록과 이순신의 임명을 둘 다 반대하자 이경록은 취소하고 이순신은 그대로 승진시킵니다. 그러니 서인 입장에서도 하나는 내주고 하나는 취한 거니 만족할 수 있었죠. 그렇게 이순신은 1591년 3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고작 14개월 전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임명됩니다. 앞서 말했듯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임명될 때쯤엔 이미 조선에선 일본이 쳐들어올 거란 걸 알고 있었기에 신립과 이의를 각 지방에 보내 전쟁 준비를 하게 했으며 전국 각지에서는 성곽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순신도 이를 알고 있었기에 그는 부임지에 도착하자마자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게다가 이 시기부터는 이순신이 난중일기를 썼기 때문에 그의 행적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순신은 관할 진지들을 순찰하며 병력의 충원 상태를 점검합니다. 당시 조선에선 군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랜 평화로 인해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 적힌 군사수와 실제 진지에 있는 군사수가 많이 차이 났는데요. 따라서 이순신은 정규군뿐만 아니라 비정규군까지 체크하며 끊임없이 병력을 점검했죠. 또한 이순신은 군수 물자도 점검합니다. 각종 병기의 상태뿐만 아니라 군량미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했죠. 다음으로는 병사의 훈련입니다. 이순신은 해전에서 활쏘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계속해서 활쏘기 훈련을 시킵니다. 또한 노를 젓는 격군의 훈련도 잊지 않았는데요. 해전에서는 배의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격군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숙련된 격군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 2년은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수군은 육군에 비해 훨씬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순신의 전쟁 준비는 임진왜란 초기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임진왜란이 막 발발했을 때 원균은 휘하 함대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렸음에도 함대가 모이지 않아 혼자 도망쳐버렸고 이옥기도 이순신과 만나기로 해놓고서 함대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계속 출전이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임진왜란 발발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휘하의 모든 함대를 집결시킬 수 있었으며 숙련된 격군과 수군들은 첫 전투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었죠. 이러한 성과는 모두 이순신이 전쟁 전부터, 아니 초임 관료일 때부터 항상 성실하게 휘하 부대를 관리한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은 선박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먼저 조선의 주력 함대인 판옥선을 유지 보수하고 백병전에 강한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 거북선의 건조를 지시하는데요. 과거 태종 시절 태종이 거북선의 시범 운영을 지켜봤다는 기록이 있어 이순신의 거북선과 태종의 거북선이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이순신은 앞으로 벌어질 일본과의 전투에서 거북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지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1592년 4월 12일 거북선이 완성돼 물에 배를 띄우자 거짓말같이 딱 하루 뒤인 4월 13일 일본군의 대규모 함대가 조선을 침략하는데